감사합니다. 지난 세션에 이 한중 FTA가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추진하고 또 무엇에 특히 유의하면서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발표 토론이 있었는데 결론은 한중 FTA는 빠를수록 그리고 포괄적일수록 그러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추진해야 된다 하는데 이제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세션의 총론적인 발표 토론에 이어서 이번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비교적 경쟁력, 국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이 세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산업 부문이 처한 상황은 다 달라도 오늘 발표 내용을 듣고 보니까 역시 한중 FTA는 빠를수록 좋다. 그러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산업이 고부가가치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은 한중 FTA에서도 우리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세션이 좀 늦어진 측면도 있고 또 오늘 발표한 세 개의 산업 부문이 이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가 조금 길어진 부분도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4시 반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네 분 토론자한테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토론회에서 이 요령 있고 핵심적인 내용을 토론하는 분들이 보니까 기본적인 특징이 짧게 한다는 겁니다. 얘기가 길어질수록 핵심 내용은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네 분한테 각 5분 정도의 토론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석유화학공업협의 김기영 본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석유화학협회 대외협력본부장 김기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짧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발표하실 때 FTA를 통해서 석유화학 산업이 마치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업종처럼 이렇게 비춰졌는데요. 실상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려되는 사항도 사실은 많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가가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8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관세율이 평균적으로 한 5.9% 정도 되는데 이 5.9%라는 게 상당히 큽니다. 비중이. 그런 측면에서 FTA 체결을 하게 되면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아마 다른 업종에 비해서 가장 큰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한칠레를 예를 들었었는데 아까 경유 제품이 1000% 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경유 제품이 어떤 제품을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석유화학 제품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실제로 크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수출이 한 12만 톤 정도 했고요. 2007년도 9만 2천 톤, 2008년도 9만 3천 톤, 2009년도 6만 5천 톤. 아시겠지만 이때는 저희 경제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출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2010년도 9만 2천 톤입니다. 실제로 크게 FTA를 통해서 저희가 큰 수혜를 입었다거나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석유화학은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FTA를 만약 전면 철폐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경우에는 이게 더 고착화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유화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동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근데 이게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도 주요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질량 대비 부피가 상당히 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먼 곳까지 가려면 배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물류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려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입 규제 받고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특히나 석유화학 제품 중에 중국에서 지금 수입 규제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한 9건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FTA 체결을 하게 되면 아까도 한번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수입 규제가 좀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중국산 석유화학 제품이 그 완제품이 이제 한국을 들어오게 되면 국내 저희 고객업체들이 수요 기반이 약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실제 중국하고 대만하고 2010년 6월 29일에 중대만 ECFA를 체결했습니다. 이때 결과를 보면 실제 중국이 양화한 제품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요. 결국은 자국 산업 보호하기 위해서 그 민간 품목을 많이 지정하게 되면 FTA 체결한다고 해서 석유화학 업종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안 방안으로서는 정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협상을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살 길이 R&D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 제품은 대부분 범용 제품이라고 하는데 범용 제품 내에서도 범용이 있고 고부가 가치 제품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반반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비중을 고부가 가치 제품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때 내수 시장이 공고히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업체라고 할 수 있는 가공 플라스틱 업체라든지 섬유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경쟁력을 키워나갈 때 그때만이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철강협회 김성우 이사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철강협회 김성우 이사입니다. 철강 무역에 관한 한 우리 한국의 철강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 프리 앤드 페어 트레이드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그 배경이 이미 1994년 2월 그 철강 분야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이나 EU, 일본 등 선진국과 함께 2004년 1월 1일부로 철강 관세를 좀 무쇠화하는 데 합의하는 등 전 세계 철강 교역의 자유화를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과는 90년에 제가 알기로는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는 국내 철강업계는 이미 중국의 철강 대표단을 파견해서 근 20년 동안 지금 현재까지도 한국과 중국의 철강 산업 간에는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국 간의 철강 통상 문제 이런 이슈 등에 적극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한중 FTA는 저희 철강업계로서는 지지를 합니다.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다만 그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중국 철강 수출을 증대 효과로 봐야 되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대중국 철강 수입의 급증 위협으로부터 방지 시스템을 FTA 협정문 안에 삽입을 시켜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유 박사님께서도 그 제언을 해주셨는데 이 제언을 해주신 내용 가운데 제가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관세 철폐 분야에 있어서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서 관세 철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분야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1994년 6월 협상 때 철강 제품 수입 관세 철폐 대상에는 일부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 있습니다. 이게 산업연구원 분석에 의하면은 총 HS 10단위로 406개 품목이 지금 철강 제품 부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56개가 현재 그 6월 철폐 합의에 따라서 관세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50개 품목은 좀 그 수입 관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7202의 그 합금철 중에서 페로실리콘망간 지금 현재 5%의 기본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 7302 주철제 관 이것도 역시 8%. 그다음에 7307
7397은 이 강관 이음새인데요. 이것도 국내 중소기업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7325의 주물 제품. 이것도 역시 8%의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 4가지, HSC 4단위로 해서 4가지 품목군에 대한 총 한 50여 개 되는 이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입 민감 품목으로 일단 관세 철폐 대상에서 우리 측에서는 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본 입장이고 우리 업계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 철폐를 요구할 때는 현재 우리가 수입관세 철폐하고 있는 356개 품목에 대한 즉시 철폐를 적극 주장하는 또 그에 따른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될 걸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원산지 규정인데요. 이 원산지 규정은 상당히 좀 전문적인 그 지식과 또 경험이 필요한데요. 이 원산지 규정 가운데서 이제 단순 가공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순 가공 공정은 이 철강 제품에서는 상당히 우리 국내 그 업계 입장과 미국이나 또는 유럽, 호주 이런 그 업계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열연 강판을 냉간 압연해가지고 냉연 강판으로 만드는 것은 유럽이나 호주는 이걸 단순 압연 공정으로 봐서 단순 공정으로 봐서 이것을 원하는 인정을 안 합니다. 또 냉연 강판을 그 아연 도금 처리한다든가 단순하게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보는 거죠. 해서 도금 강판을 만드는 것도 역시 단순 공정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이거 원산지를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FTA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의 그 어드바이스를 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력하게 이것은 실질적인 공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CTH 기준으로 좀 다 돼 있습니다. 물론 뭐 한 이후에 FTA에서도 일부 부가가치 기준으로 돼 있는 산업의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밑에 공급업체에서 증명서를 받는데 아주 복잡한데 철강 제품은 대단히 단순하게 돼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단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게 되면은 결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RBC 부가가치 공정을 추가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CC 챕터 기준으로 HS2 2단위로 원산지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 우리의 대중국 철강 수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입 급증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만큼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국이 아세안이나 페루, 칠레 이런 나라들과 FTA 협상을 할 때 전부 RBC로 한 것 같아요. RBC 40이나 50%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이 우리하고 FTA 협상할 때 철강 제품에서 RBC 40이나 50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제까지 모든 FTA에서 CTH 4단위 기준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봐서 수입 민감 품목에는 RBC를 넣는다거나 또는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면서 협상 전략을 구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원산지 규정에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이 중국의 이게 트레이딩 프랙티스가 상당히 이게 그 불공정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서컴벤션을 많이 합니다. 서컴벤션이라는 것은 수입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품목 분류를 다른 품목으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그 관행이 전 세계적이 좀 아주 그 만행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나 EU 기타 국가에서 중국산 철강제에서 전부 수입 규제를 좀 강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철저하게 그 엔타이 서컴벤션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 탄소광 제품에다가 보론이라고 하는 금속 원소를 약간 한 0.0008%만 넣게 되면 이게 탄소광이 아니라 합금광이 됩니다. 합금광이 되면은 지금 현재 중국에서 정치세 17% 관세 환급을 받는 거에서 9%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광은 관세 환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9%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보론을 약간 넣어가지고 이것을 한국에 수출하는데 이 제품이 똑같은 탄소광 용도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산지 규정을 할 때에 발급 주체는 가능하면은 수출자 자율 발급보다는 기관 발급을 통해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관세 환급을 받을 때 최종적으로 용도 증명서를 내가지고 정말로 합금강으로서의 용도에 쓰였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환급을 해준다든가 하는 이런 보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국에 협상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세이프가드 조항인데요. 저는 이 정부와 FTA 협상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대단히 다른 어떤 나라하고 그 성격이 다릅니다. 중국이 매년 용광로에서 쇳물을 뽑아내는 기준으로 6천만 톤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6,500만 톤 생산을 했어요. 철강 기준으로 그것도 약 6,500만 톤의 생산량이 매년 증가한 게 최근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는 대한국 수입 급증이 대단히 유효시 된다. 그래서 우리 국내 철강 산업의 생존과 연결되기 때문에 세이프가드를 강구해야 된다. 일부 이런 의견도 제가 들었습니다. 세이프가드라고 하는 FTA를 통해서 관세를 없앴을 때 그 관세 철폐로 인해서 수입 급증을 막기 위한 제도로 세이프가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더 유리할 수가 있다. 한국은 이미 수입 관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FTA라고 하는 것은 양국 간에 똑같이 어느 한 편향적인 수출 증대 효과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밸런싱을 맞춰서 이퀄리엄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철강 세이프가드 시스템을 강구해가지고 수입 급증, 다시 말하면 전형적인 히스토리컬 트렌드를 아주 과도하게 넘어서는 그런 경우에는 세이프가드 모니터링, 워닝 시스템을 적용해서 아주 양국 간에 정말로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 방안, 정말 극단적인 세이프가드를 통해서 수입 규제를 청구하는 것과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통상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FTA에서 문안상에 충족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산지 규정하고 세이프가드 문제는 아까 유승록 실장님도 상당히 강조를 하셨던 문제인 것 같은데 아마 철강 산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은 자동차산업연구소 김철묵 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자동차산업연구소 김철묵입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자동차 무역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한국 자동차 수출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도에 거의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런 거 보면은 양국 간의 무역을 더 늘릴 여지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역을 늘리기 위해서는 FTA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FTA를 하게 된다면은 국내 자동차 시장이나 산업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특징을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 메이커 같은 경우에 지금에 비해서 향후에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아까 김태년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볼보라든지 사브라든지 많은 메이커 인수를 통해서 중국 메이커의 경쟁력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관련 부분입니다. 중국 BYD 같이 전기차 부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메이커들이 이미 중국에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도 향후에 중국에서 연간 몇백만 대 시장의 전기차 시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향후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 부분에서 중국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에는 세계 대부분의 메이커들이 다 생산 거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한 10대, 20대 메이커 중에서 보면은 현재 없는 메이커가 크라이슬러 정도를 제외하고는 중국 메이커들의 거점이 다 있는데 FTA를 통해서 국내 시장이 다 개방이 된다면은 이런 친환경차라든지 글로벌 메이커의 우회 수입 부분들 또 물론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고요. 또 하나는 중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국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빨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경우에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특히 뭐 시장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많지만은 지금 중국에는 그 생산 설비를 확장하기 위해는 수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들이랑 시장 규모랑 그 시점이 안 맞을 때 그 해외 진출을 통해서 그 과잉 설비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볼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도 주요한 타겟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 자동차 메이커가 지금 요즘 보면은 뭐 과거에는 신흥시장 중심으로 많이 추출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호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런 선진 시장에서도 진출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특히 향후에는 그 미국이나 서유럽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 한국 시장도 중국 메이커들이 선진 시장에 진출하는 하나의 거점으로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뭐 중국 메이커들의 진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내 메이커들이 작년에 중국으로 수출한 게 한 9만 대 정도, 작년에 뭐 전체 수출액이 277만 대니까 국내 자동차가 중국이 차지하는 게 한 3% 정도밖에 안 되고, 올해도 뭐 많아야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FTA가 체결돼서 관세 비관세 장벽이 모두 사라진다면은 이 비중이 양국 간의 그 교역 규모가 훨씬 커질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 부분이 그 보통 상당수 FTA에서 자동차 산업의 민간 품목이나 초민간 품목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잘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서로 간의 양국 간의 자동차 산업 발전이라든지 각종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 뭐 자동차 관련 협의회 같은 부분을 운영해서 양국 간의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 팀장님 고맙습니다. 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사항들을 많이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지식경제부의 그 서가람 FTA 팀장님 많이 참고를 하시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부 FTA 팀장입니다. 기존 여태까지 FTA는 어떻게 보면 그 농수산물 분야하고 그다음에 제조업 분야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제조업 분야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고 그다음에 농수산업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구도였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한중 FTA 같은 경우는 그런 구도가 좀 많이 달라져서 제조업 내에서도 이익을 보는 곳과 그다음에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곳이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는 그 철강하고 석유화학 그리고 자동차 부품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하기를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익이 수혜 업종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판단되고 있는 이런 업종들인데,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좀 석유화학도 우리는 그 큰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철강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입은 좀 더 막았으면 좋겠고 이런 이제 요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종합을 해서 다음 세션에 섬유나 의류가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섬유나 의류는 뭐 농수산물 분야의 어떤 피해만큼이나 이제 심각한 피해를 이제 입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저희가 제조업 분야 상품을 보면은 한 뭐 8,000개에서 9,000개 정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관세율하고, 그 다음에 수출입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그 경쟁력 같은 걸 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조업 분야에서도 한 약 뭐 10% 정도는 극히 민감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철강하고 자동차,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민감한 부분이 뭐 5% 이하인 거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 결국은 이게 FTA라는 게 이익만 볼 수 없는 거, 우리가 이익 보는 데는 저쪽이 피해를 보는 데고, 공교롭게도 저희가 몇 차례
중국 정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이 자기네가 민감한 업종이다라고 그 말했던 업종이 딱 지금 오늘 이거랑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그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부품 중에서 기어박스를 얘기했었고, 철강도 뭐 냉연강판 같은 경우는 민감 품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하고 또 우리가 그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호해야 될 섬유라든지 이런 피해 업종하고 어떻게 우리 공격하고 방어를 균형을 맞추느냐 이렇게 수체적인 전략을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숙제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태까지 본 거로는 한미나 한EU처럼 뭐 95%, 96%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가기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지 않은가. 그렇지만 또 수준이 낮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밸런스를 맞춰갖고 해야 될 거는 뭐 업계와도 논의를 해야 되겠고 여러 뭐 부문 간에도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그 분업구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업종별로 뭐 이렇게 도식화해서 분업구조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중국하고 깨졌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 하나하나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그 경쟁력이라든지 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변하는 속도라든지 규모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그 FTA를 준비하면서도 지금 현재의 관세율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향후 5년, 10년 후에 어떻게 그 수요가 변하고 생산이 변하고 그다음에 기술 수준이 변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품목 하나하나의 전략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관세 이외 측면에서 논의가 많이 됐는데 사실 저희가 그 관세가 물론 중요하지만 중국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뭐 그 투자라든지 비관세 장벽 중요성은 뭐 아까 누차 말씀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차도 중국에 진출해 있고 그다음 이제 철강 같은 경우도 뭐 신공법을 가져가냐 마냐 뭐 그 지분 제한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뭐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큰 기업들은 뭐 다 글로벌 네트워크 이렇게 생산 네트워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역수입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단순히 관세를 내려서 내수시장 진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투자라든지 이런 각종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보통 출발할 때 개별 기업의 이제 애로사항에서 저희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쭉 리스트업을 하다 보면 그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단순히 이제 기업의 애로사항인지 아니면 이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갖고 뭐 우리가 차별을 당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비슷한 어떤 비관세 장벽이 우리나라에는 없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돼서 정말로 그 협상에서 올려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걸 좀 선별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거나 해서 추후에 새로 제기되는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해결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논의된 것 중에 저희가 어려운 점이 사실 뭐 MRA나 SBS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이게 뭐 상호적인 거래 갖고 MRA도 뭐 맺으면 우리가 수출할 땐 좋겠지만 중국 제품이 또 중국 인증받고 바로 우리 수출되고 유통되고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 뭐 이런 비관세 장벽 문제도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업계하고 대화를 계속 해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서가람 팀장님이 앞으로 정부의 그 협상 방향의 개요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격과 방어의 균형을 아주 잘 맞춰주셔서 업계에서 큰 불편 없이 한중 FTA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은 지나갔습니다만은 또 대부분의 그 토론하신 분들이 다 이슈를 다 제기했습니다만 혹시 플로어에서 꼭 한 말씀 하실 분 있으면 한두 분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낙 그 토론하신 분들이 아주 명쾌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토론해 주셔서 없는 걸로 지금 판정이 났습니다. 아주 그 좋은 바람직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표해 주신 세 분한테 1, 2분씩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록 실장님, 예, 짧게 해 주시죠.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까 우리 김 이사님께서 관세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일단, 저희 HS 코드 73번은 이제 철강 가공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일단 관세가 있고, 앞으로 FTA가 됐을 때 중국하고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김성우 이사님 말씀대로 뭔가 민감 품목을 어느 정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공감하고요.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좀 국가마다 좀 우리가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항상 HS 코드는 4자리 정도로 하고 있는데, 국가마다 조금 성격에 따라서 대상 국가에 따라 조금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세이프가드 문제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실질적으로 조금 협상에 들어가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중국산의 유입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항상 지켜보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지난 40년 동안 이제 급격한 발전을 해왔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석유화학 회사들이 연간 값산 납사라든지 원유를 이제 정유 공장에서 수입을 해와서 대략 한 1년에 200억 달러 정도의 무역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석유화학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 시장이 우리가 수출하는 시장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할 때, 그 비중을 고려할 때는, 향후에 중국 시장에서의 우리가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중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는 저희는 이제 요소는 어떤 펀더멘털한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고부가를 시켜야 되고 밸류체인은 강화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FTA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다른 나라의 어떤 제품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도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나라 정부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모델로 FTA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태년 팀장님. 예,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내연 기관 기술과 관련해 갖고는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 전통적인 방식의 기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쉽게 기술을 습득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이 승부를 걸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뿐이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에서 놓친 부분이 한중 FTA에서 가지고 이 전기자동차 부분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다. 중국이 어떤 식으로 협상에 나올지 그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자동차 부분이 전에 이제 민관 회의 때 보니까 중국에서는 오히려 자동차를 민간 품목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수준의 FTA가 됐을 때 자동차 부분의 효과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자동차는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FTA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한국 경제는 그동안 개방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 개방을 통한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앞으로도 이제 지속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한중 간의 경제 교류의 질적인 그리고 양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저는 한중 FTA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강력한 경쟁력에 밀려가지고 중국 경제에 잘못하면은 거의 예속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변곡점의 한 포인트가 있고, 또는 우길승천하는 그 중국 경제 그 편승에서 새로운 그 성장과 발전의 그 계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제가 그 우스갯소리 비슷한 걸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그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날아가는 놈이 있는데, 날아가는 놈 위에는 뭐가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 왕왕합니다만은, 날아가는 놈 위에는 날아가는 놈 등에 앉아가지고 같이 날아가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앞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같이 그 동승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국 경제에는 또 다른 그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번 세션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